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사회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자기와 정체성을 배울 때 정체성에는 개인 정체성, 상황 정체성, 그리고 사회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회 정체성 중에서 그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그 한국인이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분야와 주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정체성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상대방을 파악을 할 때 그 개인의 개별적이고 그 독특한 그 특성으로 보기보다는 그 집단의 하나의 특성으로 개인을 보고 그 개인을 그 집단에 소속된 그 하나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을 사회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 정체성은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그 소속감과 연대감을 그 부여를 하고 그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때 그 한 나라의 국민에게만 우리가 부여하는 그러한 그 권리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참정권도 그렇고 어떤 의료 건강 보험 서비스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권리도 바로 이렇게 국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에게 희소한 자원을 배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정체성은 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그 공유하는 하나의 소속감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에 있어서의 연대감을 가져오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는 그 일종의 동료 의식이 생기고 또 이제 서로 돕는 그러한 연대감을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이 사회 정체성은 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별을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해서 그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 정체성은 그 한국 국민에게는 어떠한 권리를 보장하고 또 서로 돕는 그러한 기능을 갖겠지만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러한 권리로부터 배제하는 그러한 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그 중동의 국가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오일몬이라고 하는 그래서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그러한 막대한 그 자금을 가지고 그 도시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나라가 크지 않은데 이러한 석유뿐만 아니라 관광 또는 국제 무역의 허브로서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도시에 아주 초고층 건물들을 짓고 또 공원들을 만들고 하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전체 인구의 비율이 아마 한 반수 가량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렇게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그 인도라든지 또는 아시아 국가 또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오랫동안 살아도 그 나라 국민이 될 수 없고 또한 그 나라 그 국민들과 결혼할 수조차 없어요. 바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서 생산적인 그 구성원으로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주 기간이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국민이냐 또는 외국인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별이 그와 같은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정체성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죠.
성이라던가 연령이라던가 지역과 같은 어떠한 좀 더 생득적인 지위에 따라서 부여될 수 있는 정체성이 있고요. 또 인종 및 또 이 종족 정체성. 그래서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어떠한 그 인종 또는 종족 집단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 그러한 집단에 대한 동일시 또 소속감을 갖는 동시에 또한 타인들이 그 개인을 그 종족 집단의 구성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러한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갖는 경우와 또 타인들이 그렇게 갖는 그 시선이 일치하게 되면 그 정체성은 그래도 일관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본인은 그러한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타자들은 그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개인과 또 사회가 갖는 그러한 인식이 불일치하게 되죠. 이것은 상당히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은 소수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특히 그러한 소수자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차별을 받는 집단일 경우 그 개인은 그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에서는 그 개인을 타의적으로 그 집단 구성원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종 또는 종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자긍심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서는 수치심이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 정체성 또는 국민 정체성이 있죠.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하나의 민주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개인의 미치는 정체성 중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사람들의 그 생활 세계가 어느 한 특정한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국가에 이렇게 속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국가는 이 그 국경을 통제하고 이제 그 입국과 또 출국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자격 요건 이것을 여전히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정치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에서도 바로 이렇게 한국인 정체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초국가 정체성도 과거에 비교해서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한국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으로 또는 세계인으로 생각을 해서 그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 초국가적인 교류와 또 협력을 하는 그리고 또 그런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갖는 그러한 경우도 최근 들어서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계급 및 계층 정체성이죠. 자기가 어떠한 그 위치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객관적인 지위를 공유한 사람들 간에 자기가 같은 계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 이러한 것도 또 그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자신을 하류층으로 보는지 노동자층으로 보는지 중산층으로 보는지 상류층으로 보는지에 따라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그것의 원인을 찾는 귀인의 과정도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계층이다. 지금 현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중상류층의 경우는 현 체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이 됐던 불평등이 됐던 그와 같은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할 때 개인주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죠. 이거 영어로 말하면 belief in the just world라고 해서 이 사회, 이 세계가 정의로운 거라는 거죠. 결국은 한 개인의 성취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또 시장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죠. 반면 자신이 현 체제에서 불리한 계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러한 빈곤이라든가 불평등을 구조의 문제로 설명을 하려 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의 보다 더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의 불리한 계층들은 그들의 계층의 의식은 구조주의적인 그런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집단에 속해 있고 어떠한 집단의 정체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일종의 필터 또는 렌즈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 세계를 이해하고 또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정체성이 갖는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는 한국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인은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게 이제 개인 정체성이 있을 수가 있고 사회 정체성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 개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코드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학기의 마지막 부분에 비교 사회 심리학 또 문화 심리학을 할 때 한국인의 이제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사회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사회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한 것이 첫 번째가 그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입니다. 이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2005년, 2010년, 2015년에 5년 주기로 조사를 했고 또한 2020년에 또 조사가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총 20년에 걸쳐서 5년 주기로 한국인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그 이 태도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죠. 저도 2010년, 2015년 조사에 참여를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이라고 하는 책을 저하고 이내영 교수가 이제 공편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인의 그런 정체성과 사회 인식을 지역사회와 다문화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시민과 국가 인식, 그리고 사회 갈등과 북한 통일 대외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많은 내용들이 이 교과서에서 실린 그러한 글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오늘 강의의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 대국민 종합 요구 조사라고 하는 조사 결과인데요. 이것은 그 연구 보고서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하나의 그 의뢰로 국민 대상 또는 전문가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어요. 근데 이 그 연구의 목적은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중요한 국책 연구원들을 다 이렇게 그 조정을 하고 일종의 관리하는 하나의 그 기관입니다. 뭐 우리의 중요한 정책 그 연구원들이 많죠. KDI라든지 노동연구원이라든지 그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통일연구원이라든지 등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기초연구 또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그러한 연구원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 일종의 그 컨트롤 타워와 같은 기관인데 이 연구회에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이 정책연구원에서 어떤 연구 주제를 발굴을 할 때 그 주제가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로 뭔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연구원들의 자신들의 관심사를 연구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것은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연구원들인데 그 연구 과제가 보다 더 국민들의 고충이나 한국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바로 이제 얼마만큼 그 연구원에서의 연구 주제 발굴이 국민들의 그 요구에 잘 부응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로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일반 국민만이 아니라 150명에 달하는 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일반 국민의 인식도 있고 전문가의 인식을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또 이게 굉장히 최근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다뤘던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이라고 하는 책의 그 연구 내용과 이 조사 결과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 정말로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일종의 그들의 그 인지 지도라고 할까요? 그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인지 지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 인식 또는 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또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 한국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적 성격도 그렇고 또 한국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민 정체성도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체성과 사회 인식을 조사하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환경의 변화는 어떠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 또는 트렌드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만간 한국 사회의 한 4분의 1가량이 그 고령 인구로 채워지는 초고령 사회가 되겠죠. 그 두 번째로는 경제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상위 뭐 1% 또는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자산의 규모가 그 하위 뭐 80% 이런 것보다 더 추월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나름대로 중산층이 이 사회의 어떤 허리를 지탱해 줬다고 하면 중산층이 이제 더 오히려 하류층으로 전락을 하고 이제 소수의 아주 그런 상류층이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이제 이미 한국 사회는 성장을 멈춘 그러한 엔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해 그 고속 성장하는 그 일종의 그 고성장 사회였다고 하면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는 이제 저성장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청년들의 어떤 실업의 문제, 그로 인한 또 결혼 또는 출산의 지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정보화의 진정과 미디어 환경의 급변. 과거에는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또는 종이신문들이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TV나 종이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또는 그 넷플릭스나 또는 SNS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 여가를 즐기고 이제 이렇게 되어 가면서 순기능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종의 그 집단 극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나 의사소통의 집단 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연령이나 세대나 계층과 상관없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가 지금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죠. 남북관계의 변화도 상당히 아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는 듯 하다가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와서 이게 대립적인 관계로 이게 변화하고 다시 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정상회담을 몇 차례 하고 그러면서 뭔가 물꼬가 트이는가 싶었더니 또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러한 관계가 여전히 이제 서로를 불신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렇게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갈수록 줄어들어 가고 있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G2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지금 두 G2 국가들이 서로 헐뜯고 경쟁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떤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G0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G2가 아니라 G0. 하나의 정말로 이 패권 국가가 존재하지만 패권 국가로서의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정말 마치 그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외교라든지 국제관계를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아주 절박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를 살펴보면 우리가 세계화가 되고 개방화가 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분포나 특성이 굉장히 다양화됐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주 배경의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하면 그 숫자가 이때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어요. 또한 이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다 보니까 출생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 또 생활 양식을 갖는 세대들이 충돌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가 되게 2000년대 그때 그 전후로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데 지금 한 20대, 30대가 되겠죠.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생활 양식은 그들의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상당히 좀 다르고 또 충돌하는 측면도 많아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어떠한 실업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자기 개발을 하고 스펙을 쌓아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의 원인을 또 이 386 세대로 이렇게 전가하는 이 세대 담론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평등 세대라고 하는 책을 쓴 서강대 사회학과의 이철승 교수가 바로 이 세대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386 세대가 그러면 청년 세대의 문제의 원인인가라고 하는 문제. 근데 우리가 항상 사회심리학을 연구하고 소수자를 연구하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하는 부닥치는 문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 당장 자기 앞에 있고 가시적인 존재로 보이는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우리가 지각을 배웠을 때 그 정경 배경 그 이론과 마찬가지죠. 배경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드러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386 세대가 이러한 청년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해석을 달리해요. 하지만 이 청년 세대의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또 나름대로 부모 세대이면서 또 우리 사회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386 세대가 이 청년 세대를 위해서 보다 좀 더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는 그러한 노력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세대가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철승 교수와 제가 이러한 청년 세대의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의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이 한국 사회의 어떠한 뭐 정치 경제적인 변화 또 사회 문화적인 다양성들은 과거보다 엄청나게 확대되었고 변화의 속도도 빠르죠. 따라서 한국인의 정체성, 가치관, 시민의식, 대외인식 역시 급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한국이 처해져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한국인들의 사고, 또 가치관, 또 태도, 감정 이런 거에도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